안녕하세요. 근양요입니다. 자, 오늘은 속보 근양요라고 해야 되겠네요.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양요스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145%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나도 미국한테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관세를 125%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위스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했고 이 145라는 숫자, 125라는 숫자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원래 시장의 기대는 이거 뭐 145인데 50 이하로만 내려와도 이거 대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도니까 트럼프가 아니야 8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치를 좀 낮춰놓기도 하고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 좀 눈치 싸움이 되게 치열했었는데 방금 전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145%가 아니고 30%로 낮추겠다. 그리고 125%가 아니고 이건 10%로 낮추겠다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와, 이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관세 인하 폭이 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해보면 30% 뭐 이렇게 때린다고 하면 깜짝 놀랐겠지만 우리가 본 숫자는 145잖아요. 이 145가 30으로 물론 90일 동안이긴 하지만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보다 훨씬 더 미국과 중국이 빨리 협상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큰 폭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무엇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무엇인가가 틀렸다라는 거죠. 그 결정적인 것이 첫 번째로 중국은 괜찮다 라는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145%나 관세를 때리는데도 중국이 꿈쩍도 안 하던데 중국 괜찮나 봐 라는 생각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죠.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괜찮냐?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미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미 사실 중국은 엄청난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뭔가 안 해서 골맞나 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중국의 청년 실업률 있잖아요. 이 청년 실업률과 관련된 지표는 아예 발표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런 거야? 진짜 안 좋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괜찮은 줄 알았지만 안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협상장에 앉아보세요. 중국 앉아봐. 일로 와서 앉아.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결정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가 대만 환율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번 환율 전쟁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환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아주 강한 압박을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위안화가 무질서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위안화가 강세 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강세가 가는 거 이거는 좀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위안화가 강세가 됐을 때 중국 경제를 포함한 중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중국이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얘기가 나오고 경제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나와서 알았어 형 얘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트럼프가 왜 저랬던 거고 중국은 왜 저랬던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소비를, 중국은 생산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미국은 소비를 너무 많이 했고 중국은 생산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도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여기가 소비라고 합시다. 그리고 Y축은 생산이라고 할까요? 자, 그럼 일반적인 국가라면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비한 만큼 생산하는 요 구조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비는 많이 하는데 생산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여기 있는 겁니다. 중국은 소비도 하지만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남아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수많은 나라들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미국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 어차피 뭐 달러 찍어가지고 종이돈 가지고 그냥 공짜로 쓰니까 좋냐? 좋아?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자국에 있는 그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이것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중국 너 생산 그만 좀 해. 우리도 소비 그만할게 라고 한다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이 망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라고 한다면은 루즈 게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가 145%인 이 세상은 아마 일로 오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망하자는 건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반대로, 야, 우리도 좀 생산 좀 더 많이 하자. 너 있잖아, 소비 좀 많이 좀 해. 라고 하는 이 여기서 만나자는 이 게임은 둘 다 좋은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 이번에 나왔던 이 흐름이 바로 여기서 일로 가겠다라는 양 국가 간의 합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무역 불균형을 이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합의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해보면, 중국이 어떻게 갑자기 소비를 많이 합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힌트는 환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환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죠.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무엇의 함수입니까? 어떤 것이 많아져야 소비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소득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부자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나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용을 쓰는 거죠. 먼저 땡겨서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태가 결국 이제 신용카드 대란으로 끝나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방법은 이거예요. 번 돈으로 쓴다, 혹은 빌려서 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야, 신용 땡겨가지고 돈 쓰라고 했네, 또 이러다가 이제 망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축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저축률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이 벌어들인 돈에서 얼마를 소비하고 남겨놓느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저축률을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축률이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번 돈의 95% 그냥 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중국은 무려 40%에 육박하는 저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는 것이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이 그동안 적극적인 부양책을 왜 안 썼냐라고 생각해보면 환율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위안화 강세 라는 형식으로 환율이 강세가 될 경우에는, 위안화가 강세가 됐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해외에도 시장을 좀 열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얘기하는 플라자 합의가 될 텐데, 플라자 합의 당시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엔화가 2배나 강세가 됐어요. 엔화가 2배 강세되는 동안 BOJ에서 했던 것은 금리를 5번이나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5번이나 인하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엔화가 강세가 되니까 금리 인하라는 부양책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 결과 주가는 3배, 4배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흥청망청 썼던 일본이 마지막에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긴 했으나, 이 과정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거를 어느 정도, 즉 다시 말하면 위안화 강세를 급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강세를 용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히려 중국한테도 나쁜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중국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안이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이 나온 이후로 국내 시장에서의 흐름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기존의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회사들, 조선이나 방산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그냥 그동안 관세가 더 심화될 줄 알고, 그리고 맨날 더 싸울 줄 알고 주가가 막 올랐는데 이게 아니야? 해소됐어? 라고 하면서 조정을 받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애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주도주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신흥 종목들이 있습니다.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저 PBR 주식이라든지 고배당주라든지요. 이런 주식들이 놀랍게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정리해보면 제일 좋은 거는 미국에서 이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회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그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로 가는 움직임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